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영국 브릿팝의 전설로 불리는 밴드 오아시스가 15년 만에 재결합해 라이브 투어에 나선다고 하죠. 표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영국의 젊은이들이 아빠를 위해 공연 티켓을 예약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겐 이미 익숙한 풍경이기도 하죠. 오죽하면 요즘은 효도 관광보다 효도 티켓팅이 최고라는 말까지 나온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가수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세대 간의 거리감이 확 줄어든 느낌이 들지 않나요? 추석을 앞두고 나온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금도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참견과 간섭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명절, 이왕이면 서로 좋아하고 즐거워할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면 어떨까요?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세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덕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추석에도 쏟아지는 푸짐한 정보 한상. 여러분은 지금 추석 특집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58세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58세대는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인생을 활기차게 즐기는 고령층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른바 덕질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해 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덕질로 세대 통합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세모정의 식구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팬튜브 앵커리의 똑TV를 운영하고 계신 이현경 앵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같은 명절에 가족 친지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면 뭐 반갑기는 하지만 또 좀 서먹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근황 토크를 한다고 해도 뭐 대답을 들은 이후에는 마땅히 또 할 말이 없어요. 요즘 이럴 때 꺼내면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요즘 같은 때 정치 얘기는 특히나 하면 안 되는 얘기. 안 되죠. 그다음에 근황 토크 잘못했다가 서로 마음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이럴 때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야기, 예.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덕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네. 문화가 예전에 비해서 획일화됐다기보단 굉장히 다양한 세대의 네. 문화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거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미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공감하는 게 일단 근황은 궁금한데 당사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 얘기 중에 정치 얘기 안 되고 뭐 돈 얘기 안 되고 뭐 직업 얘기 안 되고 하니까 그쵸. 예 그러면 남인데 우리가 다 아는 연예인 얘기. 예. 그럼 그리고 이제 또 기왕이면 얘기할 수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조카가 있다면 초통령 얘기 이렇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아하는 가수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냥 팬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많잖아요.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는데 자기를 스스로 잡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덕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아티스트를 덕질을 하고 있어서 본인은 이제 잡덕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잡덕이어서 굉장히 피곤하다고 저한테. 다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수가 컴백했을 때 음반 사고 또 노래 듣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네. 다른 가수가 출연을 하면 또 그걸 봐줘야 돼가지고 그쵸. 굉장히 바빠요. 근데 저희 딸이랑 이제 덕질 문화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음반이 나올 때마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제 포토카드를
포토카드 꾸미기나 이런 걸 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야 너네는 포토카드가 이러냐? 뭐 우리는 이런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테이프랑 CD 듣던 세대여가지고 저도요. 뭐 포토카드를 할 게 없지 않았어요? 뭐 문방구 가서 브로마이드 이런 거 좀 사주는 정도 아니면 시대였나요? 잡지. 잡지 표지에. 잡지 표지. 그렇지 않으면 그 테이프나 CD 안에 들어있는 내지 화보 사진이 되게 중요해서 그 이제 음악평론가가 뭐라고 써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자신의 메시지를 남겼나 정도였는데 요즘은 멤버가 많기도 하지만 거기 들어있는 포토카드가 어디서 구입한 음반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죠. 버전에 따라서 네, 다르죠. 심지어 저번에 저희 딸은 라면 안에 포토카드가 들어있어서 라면을 30개 그렇죠. 30개죠. 왜냐하면 5개들이 6묶음이었는데 이제 그걸 사러 가면서 꼭 저랑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는 금손이어서 그 수많은 라면 중에 고르면 자신의 최애가 나오는데 아빠는 금손이 아니어서 아빠가 고르면 자기가 좋아하는 최애나 차애가 나오지 않는다. 근데 그날은 아빠랑 가서 이제 30봉지의 라면을 샀습니다만.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네,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딸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너의 최애는 누구냐, 너의 차애는 누구냐. 다달이 바뀌기도 해가지고, 예. 재밌는 하여튼 경험이긴 합니다. 오히려 같은 가수 안 좋아하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잡지면 가수가 다르면 같이 소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오히려 안 겹치니까 더 좋을 수 있고요. 또 같은 가수를 좋아했을 때 탈덕을 누가 먼저 빨리 하면 좀 뻘쭘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서로 마음의 기간이 똑같진 않으니까요. 그럼요. 유형이 네. 다르니까. 내 마음이 크니에 네 마음이 크니에 뭐 약간 이런 질투 이런 것도 생길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덕질 팬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두 분은 누구를 덕질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그 임영웅 아티스트 덕질이라고 하여튼 좋아한 지가 이제 3년차 접어들어서 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일 음악을 듣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팬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서 네. 아티스트 소식을 뭐 전하고 이런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성공한 덕후인데요. 제가요? 그럼요. 왜냐면은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이제 사심도 채우면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은 좋기는 한데요. 네. 근데 사실은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전국의 거의 100만에 가까운 팬분들이 그 박사학위 정도의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의 저희 덕질의 이력을 가지고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랑 비슷한 그 취향인 거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통이어서 그거는 네. 굉장히 좀 놀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조현준 시사평론가는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현경 앵커님 따님처럼 조금 잡덕에 더 가깝고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유명한 말 중에는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예,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관심 갖고 누가 또 좋더라 하는데 그렇죠. 가장 최근에는 제가 요즘에는 아기를 낳고 이제 한창 어려가지고 네. 손이 많이 가서 이렇다 할 뭐 힘을 쏟진 못하고 그 전까지 BTS 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요즘에는 뉴진스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제가 제일 오랫동안 덕질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갑자기 경력이 어느 정도 네, 되시나요? 좀 됩니다. 네. 아니, 저희 세모정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서태지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주 완전 팬. 그러면 벌써 네. 뭐 몇 년이 20년은 넘은 거죠? 넘었죠. 30년? 거의 그 정도. 30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소위 덕밍 아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거. 네. 근데 요즘 어르신들도 이런 단어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뭐 일례로 얘기하자면 휴대전화를 이제 저희 팬덤 이름은 영웅시대인데 영웅시대 팬덤 분들은 저보다 훨씬 휴대전화를 잘 다루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노래를 듣거나 하면 쓰는 설정이나 이런 거를 물어봐야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분들이 굉장히 잘 다루시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이제 친한 영웅시대 언니 중에 60대 언니가 있는데 미국에 LA 콘서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해외 항공권, 그다음에 콘서트 티켓팅, 그다음에 호텔 숙소 예약 이런 거를
그 외국이기도 하니까 영어를 써야 되는 사이트에 휴대전화로 예매해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60대 넘은 언니분께서 직접 항공권 끊고 이제 미국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티켓팅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를 결정을 하시고 심지어는 한 30명 넘는 그 동료들을 모아서 함께 관광까지 다 하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그냥 잘 쓰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파워 오브 러브라고 그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하시는 분이 이제 지금 막 덕질에 입문하신 분한테 이제 여러 가지 뭐 투표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그 메신저는 뭐 당연히 잘 쓰시고요. 아, 분발해야겠네요. 저 진짜 네.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이 워낙에 스마트폰 잘 다루시고, 투표 잘 하시고, 뭐, 스트리밍 잘 하시는 거는 유명해서 유명하죠. 알았는데, 근데 뭐, 보니까 제 친구 어머님들도 TV랑 스마트폰 연동하는 그 네. 미러링까지 다 아시고, 또 티켓팅 할 때나 뭐 할 때, 이게 크롬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 되게 네. 디테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자녀들이 부모님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막 이러면은 하루 종일해도 못 알아듣겠다, 에. 뭐냐, 난 괜찮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종국엔 파국으로. 네. 근데 정말 그냥 좋아하는 그 마음이니까 불가능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처음에는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물어보기는 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어떻게 까는 거냐? 그런데 이 딸 아들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한두 번은 알려주지만 3번, 4번 물어보면 짜증을 낸대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경상도가 고향인데 네. 아이 그 들어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배워서 한다. 그래서 또 이 같은 팬클럽에 계신 분들 서로한테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들은 한 뭐 10번, 20번, 뭐 30번, 40번 물어보셔도 늘 웃는 얼굴로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또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또 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가끔 디지털 기술을 모르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키오스크부터 시작해서 디지털로 티켓팅하는 것까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임영웅 아티스트 상 줘야 된다고. 맞아요. 네, 상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힘 하나 때문에 네. 가능한 거거든요. 그 디지털 소외 안 되려고 지자체에서도 교육하려고 그렇게 네. 프로그램 하는데 임영웅 씨 하나가 이렇게 딱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사실 막 연예인 누구 좋아한다 이러면 야 연예인이 밥 먹여주냐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는 부모님들 생각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차라리 덕질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요? 요즘에는 너무 유해한 것도 많고 되게 자극적이고 맞아. 뭐하나 이렇게 빠지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덕질을 하면 제가 티켓팅도 같이 해보고 콘서트장에도 데려다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 좀 누굴 열렬히 좋아해보는 마음이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요. 그 덕질하는 분들 사이에 되게 유명한 말이 연예인이 밥 먹여주냐? 최애가 밥 먹여주냐라는 것에 대한 먹여주죠. 답변이죠. 최애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만 밥 먹을 힘을 주죠. 네, 그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은 덕질이 밥 먹여주냐고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끔 역조공으로 밥도 먹여줍니다. 누구한테 밥 주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팬에게 역조공을 하는 아이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해주고 힘든 세상의 존재 자체만으로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뭐 영웅시대에 제가 포함 건 아니고요. 네. 그 이제 SNS에 많은 그 덕질 문화에 흠뻑 빠져 있는 덕후들의 이야기인데 힘내서 덕질해야 되니까 내가 잘 챙겨 먹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밥 먹여줘야 돼서 덕질을 했으면 백종원 선생님을 덕질했을 것이다. 네, 이런 SNS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살아가는 행복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준다는 데 대해서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건 못 해본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하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다 서태지 씨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아요. 어렸을 때 방송국에. 네. 썼던 팬레터에 보면 그렇게 딱 써 있어요. 방송국에 들어갈 거예요. 혜지 그러면. 오빠. 제가 아나운서가 돼서 꼭 오빠를 만나러 갈 거예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일념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절에 이제 팬분들이 지금 방송국 작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글 많을걸요? 쓰시느라. 예. 예능 PD 분들 중에는 덕후들이 현재 덕후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실제로 이제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갔던 거는 그 오빠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 저는 끝내 인터뷰를 단독 오. 인터뷰를 했어요. 그 오빠 네. 누구예요? 고신해철 씨. 아. 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좋아했던 가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신문방송학과를 우연히 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있던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러 가라고 그래서 봤더니 제가 좋아했던 가수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오빠 나이가 30이 훨씬 넘어서 오빠 제가 그때 이 앨범도 이것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노래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난 그런 노래 못한다. 그러시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이렇게 막 서로 좋아하는 연예인 덕질한 얘기 하면서 시간 보내니까 웃음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절에 이렇게 보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티켓팅이 신개념 효도로 꼽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티켓팅 실력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2022년 콘서트 때는 티켓팅을 대부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23년에 이제 플랫폼이 바뀌었어요. 티켓팅 플랫폼이. 그리고는 한 번 하고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앞에 제일 많았던 게 23만 트래픽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님 중엔 65만을 내가 봤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도 숫자가 뜨긴 뜨네요. 저는 항상 서버가 터져가지고 돌죠, 이렇게. 네, 진짜 PC방까지도 가보고 별걸 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뭐 요즘에 티켓팅 해주면은 효자다 하는데 그 기준으로 치면 저는 진짜 세상 불효자거든요. 진짜 못하겠고. 근데 그 불효자라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한 분이 여러분한테 부탁하잖아요. 네. 사돈의 팔촌의 아는 사람들까지 그쵸. 저는 저희 남편의 지인까지 동원을 해봤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해주시는 건데 실패한 사람은 불효자라고 하는 건 저는 적당하지 않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학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분들은 티켓팅 공지 날짜 뜨자마자 그때부터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스트레스가 막 오고. 제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중이에요. 티켓팅 예정인가요? 10월 12일 날 네. 자선 축구대회에 나가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기성용 선수랑 이제 한 팀을 꾸려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그건 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인데 4만 한 2천석 정도 되거든요. 4만 2천석인데 이제 축구 팬들하고 영웅시대 분들하고 다 티켓팅을 붙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켓 공지가 장난 아니네. 어제 떴는데 잠이 안 와요. 아니 저는 그래도 팬튜브 운영하고 계시니까 뭔가 팬들한테 들은 나만의 노하우 이런 거 조금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제가 2022년에 할 때는 시계가 다 서버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아시다시피 클릭하는 그 간발의 차로 내가 그 포도알을 보느냐 여기는 이제 있는 좌석을 포도알이라고 하는데 포도알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했던 플랫폼은 그 디지털 시계가 뜨지를 않았었어요. 남은 시간이. 그러면 이제 그 디지털 시계 보는 그 서버의 시계가 다 다르니까 그 서버 시계를 보여준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켜놓고 이제 이렇게 네. 시작을 했었는데 기본이죠 그게. 네. 근데 제가 요즘에 하는 거는 이제 거기 시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휴대전화, 태블릿, PC 다 시계가 달라요. 같은 사이트에. 시간 떨어지는 게 달라요. 심할 때는 제가 비교해봤는데 4초 이상 차이가 나요. 4초면 맞아요. 표를 몇 개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해봤을 때는 휴대전화 시계가 좀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PC가 빨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다른 디지털 기기를 동원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내 손에 익은. 내가 손가락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 이제 편한 스마트 기기가 좋고. 네. 작년 티켓팅에 가장 그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게 구형일수록 좋아요. 경험상. 왜요? 새로 이제 출시된 스마트 기기들은 보안 장벽이 엄청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 속도가 뭐가 많으니까 늦어요.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많구나. 네, 장벽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기계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 작년에 이제 그 플랫폼 사상 최대 트래픽을 기록한 임영웅 아티스트 콘서트가 있었어요. 이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틀 했는데 그 티켓팅 하는 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하얀 화면이 계속 뜨니까 뭘 할 게 없어요. 1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티켓팅을 주로 해줘서 가는데 8년 된 휴대전화 있잖아요. 집에서 그냥 그 거의 와이파이 연결해서 쓰는 그 핸드폰이 그 벽을 뚫어서 티켓을 살 수가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님 중에는 아들이 컴퓨터공학 카이스트에서 전공하는 그래서 3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이제 아들 친구들하고 쫙 불러가지고 티켓팅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카이스트 컴퓨터공학 전공인데다가 최신 노트북을 5대를 깔아놓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10년 전에 쓰던 노트북으로 성공하셔서 주변 분들 다 보내주셨다. 이거 비슷한 건가?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됐어요. 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이게 시골은 왜요? 통신망이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는 건 대도시에선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오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한적하게 뭐가 뚫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생각했거든요. 뭐 이제 티켓 파는 본사, 그 회사 본사 가까이 있으면 좀 빠른가 이러는데 오히려 시골에서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경쟁이나 트래픽이 좀 적은 데면 확실히 유리한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예. 결국에 BTS는 그래서 한참 전에 추첨제로 바뀌었어요. 아예 티켓팅 안 하는 그렇죠. 거. 예. 네. 그건 또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그것도 내 마음은 그래요. 뜨거운데.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난 그냥 광탈이라는 게 되게 받아들이기 아니 힘들었었죠. 이거 티켓팅도 해보지도 못하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네가 지정해주는 거야 지금 나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저희 이야기가 막 한참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열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경 앵커의 추천곡이에요. 임영웅의 온기 듣고 올게요. 풍성한 한가위 이야기 주제가 필요하신가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이른바 덕질 문화가 어떻게 세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이현경 앵커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요즘에 시니어 팬들이 늘면서 이런 가수 콘서트 현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콘서트를, 저는 이제 임영웅 아티스트 팬이니까 네. 재작년이죠. 2022년 콘서트 갔는데 하늘색 방석이 2만여 콘서트 좌석에 다 깔려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임영웅 아티스트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콘서트를 혼자서 하거든요. 게스트 네. 없이. 근데 사실 앉아있으면 배겨요. 엉덩이가. 팬들을 위한 배려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앉아 있으면 엉덩이 아프실까봐 쫙 방석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때는 방석을 한 번만 주나 그랬는데 전국 콘서트를 하면 콘서트마다 방석을 다 주는데 방석이 바뀌어요, 색깔이. 하늘색이 이제 팬덤 색깔인데 네. 옅어졌다 짙어졌다 이렇게 해서 쫙 색깔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말이죠. 고쳐갈 때는 핑크색으로 바뀌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히어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밖에서 이제 콘서트를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6시에 공연이면 아침 10시에 가면 벌써 이제 다 그쵸. 와 계시니까 그러면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면 입장을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에 하니까 그러면 6시간 정도 7시간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는데 여름엔 덥죠. 겨울은 춥잖아요. 그래서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히어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2023년에는 이제 여기 서울에서 할 때는 그때가 쌀쌀한 늦가을이었거든요. 그래서 난로까지 되어 있는 대기 장소가 천막이 쳐져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더 추워지면 건물 안에 따로 콘서트장 옆에 대여를 해서 쉼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얘기는 영웅시대 분이 아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간영웅이세요. 진짜 간영웅. 네. 왜냐하면은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잡덕으로서도 덕질을 네. 정말 많이 많이 했고 느끼셨을 제 것 친구들도 같아요. 아직도 아이돌 좋아하고 팬덤의 모험을 담고 있지만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팬들 스스로. 부른다면서요. 예. 네. 왜냐하면 이거 돈은 우리가 쓰는데 되게 갑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나마 좀 얼굴이 이게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막 그렇게까지는 함부로 못 하는데 이제 10대 팬분들 친구들 보면은 이제 갑자기 그냥 고함 지르고 나가라 그러고 온 가방 팬들한테요? 열어버리고 가방을 연다고요? 요즘에 이런 기사도 많는데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경호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줘. 그리고 재입장도 시켜줘. 당연하죠. 왜냐면 중간에 화장실을 다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8살 팬도 있지만 102살 팬분도 계시니까 중간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화장실을 가시는 게 좀 다반사여서 콘서트장 안에 화장실 따로 있어요. 간이 화장실이. 그러니까 진짜 어르신들한테는 그 이제 용변 보시는 게 또 더 그 텀이 잦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제 10대 팬들은 어리고 순진하니까 뭐 앞에서 그냥 티켓 찢어버리고 이렇게 해도 자기들 잘못인 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어머. 예 그런 거 부당함을 인지를 못해요. 이게 그 예. 티켓 재발행도 전 잃어버려서 현장 가서 재발행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재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경우도 하더라고요. 있고 그냥 그 좀 경호 마음대로 될 때가 있고 상황에 그냥 따라서. 그냥 울면서 쫓겨나거나 추우면 추운 대로 기다리라면 기다리라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다 맞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근데 이 임영웅 씨의 사례를 보니까 이제 다른 팬덤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야 이게 할 수 있던 거였어? 그리고 가능했던 거였어? 근데 여지껏 안 한 거야? 그럼 이 정도는 해라. 뭐 이런 문화 충격? 예, 근데 전 그래서 그냥 타 팬덤이어도 임영웅 씨에게 되게 감사하고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는 게 그런 문화를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선례를. 거를 보여주면 이제 네. 다른 분들도 이제 조금 요구할 요즘에는 수 있죠. 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화장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여성 팬들이 상대적으로 어쨌든 현재는 많으니까 화장실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남성들보다. 대구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2022년에. 윤영호 아티스트가 이제 리허설 끝내고 팬분들이 이렇게 구경하러 나왔다가 화장실 앞에 줄을 서 있는 걸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콘서트를 하다 물어봤대요. 오신 관객분한테. 아까 줄 굉장히 많이 서 있던데 그랬더니 이제 막 대답을 하셨겠죠. 팬분들이. 여기 뒤에 제 화장실인데 쓰실래요?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팬들은 지나갔어요. 근데 작년 콘서트 때 간이 화장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이 화장실 한 칸 안에 5개씩 들어있어요. 손세정제도 다 있고 항상 깨끗해서 화장실을 제가 콘서트 가서 작년부터 기다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상암할 때도 10만 명이잖아요, 이틀.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오신 동행하신 분들, 우린 또 겉돌이라 그러는데 콘서트 못 들어가면 밖에서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콘서트 내내 응원봉 재워도 돼요, 밖에서. 그래서 이제 즐기는 것처럼 못 온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걸 겉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왔었는데 줄 크게 안 쓰고 비가 왔었는데도 화장실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그 콘서트 기준을 만들고 팬을 배려하고 하는 것들은 좋은 선례가 되면 그 공연 문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네. 이런 팬덤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네요. 또 중장년층 시니어 팬덤을 소위 58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만이 갖는 특징이 있다면서요. 58세대 의 특징인지 네. 제가 딱히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58세대라고 하면 보통 5060을 이제 뜻하는 세대이고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부머 이후에 그래도 이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고 할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쭉 오르고 수입도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팬덤의 가족 문화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콘서트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날 처음 봤는데 그냥 인사하고 친해져서 친구처럼 지내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나이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잖아요. 저보다 뭐 위로도 있고 아래로도 있는데 만나면 그 좋아하는 아티스트 얘기하고 먹을 거 나눠주고 저는 어떤 적도 있었냐면 밖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콘서트를 보러 들어가는데 어머 응원봉에 건전지가 모자라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응원봉이 콘서트 3시간 내내 하려면 깜빡깜빡한 이 수준 갖고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건전지 있으면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있지 걱정하지 마. 딱 했는데 세트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고 하시는 거는 네. 되게 당연한 것인데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사시고 관계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영웅시대 팬분들 보면 어른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어른이니까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과 아울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가족적인 문화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가고 싶네요. 아니, 저는 여기 KBS 매일 출근을 하면 요즘에 KBS에 은가은 씨가 출연을 하시나 봐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가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팬들이 모여 계시는데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젊은 여성 팬분이랑 한 70대 후반, 80대 초반 요 정도로 보이시는 할머니 팬분이 같이 오셨어요. 이제 그 무리에 있는 거죠. 팬 무리에. 같이 막 뛰고 같이 네.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로 그냥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세대를 뛰어넘는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 가서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이렇게 손으로 떠서 손뜨개 하는 그 굿즈를 본인이 만드세요. 근데 500개씩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팬덤 색깔이 하늘색이니까 하늘색 모자로 키링을 만들었는데 500개를 만들어서 그냥 다 나눠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에너지가 사회를 바꾸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은 이제 정치나 이런 영역에서 오면 세대 통합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게 가장 쉬운 게 누가 한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 그거 네.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대 간의 소통도 원활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일인데요. 끝으로 덕질은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냐.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 즐거움 좀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이게 사실 덕통사고라고 해서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오픈 스튜디오를 잠깐 진행을 했었어요. 팬분들하고. 근데 그분 얘기를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이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는데 저희가 연 오픈 스튜디오 있는 자리가 지하철역에서 한 15분 이상 걸어야 되는 골목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팬분들이 찾아오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명을 드려도. 심지어 제가 마중을 자주 나갔었어요. 모시러 가려고. 네. 그랬었는데 한여름에 굉장히 더운 날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우리 영웅시대 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너무 더우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랬더니 물 한 잔을 받고 앉으시더니 너무 예쁘고 환한 얼굴로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난 내 친구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금 이 나이에 걸어서 여기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이 이만큼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그 본인이 좋아하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아니어도 주변 분들한테 누군가든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껏 좋아하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너무 소녀 같으셔서 저보다 훨씬 소녀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나이를 한 살 먹는 게 아쉽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제대로 나이 먹어서 성숙해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보면 내가 저 나이쯤 됐을 때 저 언니들의 모습들처럼 내가 그 나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무엇이든 그게 꼭 뭐 덕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아니어도 제 아는 분 중에 마라톤 덕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6일을 마라톤 친구들만 만난대요. 근데 그 희열을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쌓았던 체력과 즐거움으로 지금 힘든 40대를 지나고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이든 좋아할 만한 무엇인가를 만난다면 마음껏 좋아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니까 뭐든지 해보시는 건 전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일단 요즘에 아기 때문에 많이 못했지만 할머니가 돼서도 덕질을 하고 싶어요. 짱 멋있죠. 소녀의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온전히 쏟을 수 있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맞아요. 할머니가 되고 싶고 또 제 이 세무정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늘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요즘에 너무 애기 키우느라 덕질을 못해가지고 좀 주름이 이게 밑으로 입술이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지금 잇몸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추석 특집 세대불문 덕질 공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영경 앵커, 조현정 시사평론가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보내드리면서 조현정 평론가의 추천곡 뉴진스의 어텐션 함께 듣고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추석을 맞아 모처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또 추석에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분도 계시죠.
용돈부터 추석 선물까지 돈 나갈 곳이 많아서 부담이 크다는 건데요. 추석 특집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명절에 꼭 필요한 지출관리법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너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지출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명절에 가족들 얼굴 보고 참 좋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부담된다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 방송 때 스튜디오에 나와서 방송되기 전 제 앞 코너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 7,100원으로 작년보다 9.1% 더 비쌀 거라는 방송을 봤는데요. 저는 시장에서 장 보고 아이 쇼핑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8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과일 값이 정말 많이 올라서 네. 진짜 제가 먹고 싶은 과일을 보니까 진짜 조금 탐스럽게 보이는 과일 하나 값이 회사 근처 구내식당 점심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명절쯤에 상담을 해보면 해마다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올 초 설 연휴 전에 상담했던 분은요. 명절 장보기 비용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갈등으로 명절이면 이혼까지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장 보는데 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혼자 장을 다 봐야 하고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요리 등 가사노동도 다 상담자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비용을 다 지불하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게 큰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된 상황이라 더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쪽 형제가 있지만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차례상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런 걸 큰 집에서 해야 한다면 차례상 비용도 분담하고 자신의 가사노동도 어느 정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사례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고 뉴스에도 종종 나오죠. 그렇죠. 얘기만 들어도 속상해요. 사실 이런 돈 문제로 기분 좋게 모인 명절인데 가족끼리 얼굴 붉히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꼭 명절이 아니라고 해도 양가 부모님 생일, 가족 여행 비용, 강변비 부담 등을 두고 형제 간 다툼이 일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커진 지출에 부부 사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비정기 지출이 발생을 미리 대비해 두면 갈등이 덜할 텐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나는 명절날 돈 때문에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에서 명절 차례상 비용, 부모님 용돈 등 추석에 발생하는 비정기 지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 용돈 드려야죠. 오랜만에 만난 조카 용돈도 또 줘야죠. 꽤 큰 금액이 나가요. 근데 이런 명절비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명절 때 상여금이 이런 비정기 지출의 총액보다 많이 받지 않는다면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매월 정기소득에 10%씩 따로 빼서 비정기 통장을 통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설, 추석 같은 명절에는 좀 전에 말한 장보기 비용도 지출이 되지만 어르신 용돈부터 밑으로 아이들의 용돈까지 명절 비용으로 나가겠죠. 또한 식구들의 선물 비용도 있겠고요. 네. 또 때에 따라서는 명절 전후로 설 같은 경우에는 설빔이 있고요. 그리고 추석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바뀌니까 옷장만을 하게 되죠. 이런 지출이 계속 발생되는데요. 사실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나가는 지출 중에 하나가 경조사 비용인데요. 가깝게는 친척부터 친구, 그리고 직장을 통한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꽤 많죠. 네. 실제로 연평균 3회 이상의 경조사로 인한 참석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조사 비용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 마음대로 액수를 줄일 수도 없고요. 옆에 동료나 친구와의 비교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많은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조사 비용도 명절 비용도 정답은 없죠. 상대방과의 관계나 친한 정도에 따라 소신껏 액수를 정해야 하고 명절 비용 또한 품목을 나누어서 자신의 현재 소득 상황에 맞게 지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비용들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 명절 비용을 포함한 경조사비, 여행비 등의 비정기 지출에 대한 예산 없이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게 서당한 적자나 신용카드 지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기 지출의 각 항목의 예산을 1년치로 계산해 총 예산을 세우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씩 비정기 지출이 빠져나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비정기 지출을 정기 지출처럼 만드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면 불규칙적인 비정기 지출을 통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또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가소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정기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고요. 그래야지 지출을 확실하게 통제해야 목돈을 모을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조사비를 다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정기 지출을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입출금 통장에서 좀 관리를 하면 될까요? 일단 추석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님 포함 조카들의 용돈이겠죠. 네. 그런데 이런 명절 용돈을 생활비에서 지출하면 당장의 그달 생활비부터 시작을 해서 2, 3개월간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올 수도 있기에 미리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그 안에서 지출하면 되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비상금 통장의 예산은 월급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채워두고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상금 통장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현금 자산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실매의 상품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네. 요즘은 카카오뱅크나 토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상품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비상금 통장은 일명 저수지 통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안 되듯이 네. 항상 목표한 비상금을 채우고 저수지가 넘치면 홍수가 나잖아요. 이런 비상금 통장에 비상금을 다 채웠다면 초과 금액은 다른 투자 통장으로 이동을 해서 좀 더 공격적인 상품으로 운영하면 좋습니다. 그럼 명절에 나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 추석 선물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선물을 주지 않고 직접 전달할 수 있다면 추석 선물을 백화점이나 마트 등의 막판 세일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가공식품처럼 팔지 못하면 버려야 되는 상품들은 추석 전날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추석 당일인데 오늘 오후나 내일 선물을 들고 찾아갈 일이 있다면 지금이나 내일 마트나 문을 연 백화점을 찾아서 살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 문 닫기 직전에 가면 추가 할인을 하거나 1+1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알뜰하게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다 아는 상식이고요. 네. 또한 예약 판매를 활용해도 괜찮은데요. 예약 판매는 추석이 되기 한 달 전쯤부터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추석은 늦었지만 다음 설에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20%에서 품목에 따라서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알뜰살뜰 준비해서 우리 집 대소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는 아니라면 명절에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얘기한 그 상담자분처럼 뭐 명절 차례상 비용을 형제들이 부담하지 않아서 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거는 형제 자매들끼리 미리 좀 돈을 각출해서 준비하면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고 좋지 않겠어요? 앞서 설날에 상담한 사례자의 경우는 조금 심한 편이고요. 보통은 가족당 얼마씩 장보기 비용을 분담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도 없이 남편이 몰라주고 권위적으로 행동하니까 부부싸움이 나게 되는 거고, 일단은 이런 명절 비용이라든지 부모님의 생일이나 이런 대소사를 위해서 요즘은 친척 계 등을 통해서 형제들끼리 각출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모든 형제 자매가 비용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카카오뱅크 등을 활용해서 부모님 용돈 통장을 만들어서 가족과 친척들이 한 그룹을 묶어서 통장 내역을 같이 공유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이럴 때는 조금 여유 있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찬조의 형태나 보너스가 들어오면 좀 더 입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 들어서 병원 갈 일이 많이 생기시는 부모님의 병원비 기회부터 실손보험과 간병비 보험 등을 형제끼리 보험료를 나눠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대화를 해서 미리 준비하면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추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출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뭐 떡값이나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들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용돈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직장인들이 추석 때 상여금이나 떡값을 받죠. 아이들은 용돈을 받기도 하고요. 지금 명절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지난설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의 명절 때 받은 돈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아이들이 추석 때 받은 용돈으로 첫 번째는 자녀에게 줄 금융 상품인지, 두 번째 자녀에게 쓰일 금융 상품인지를 먼저 정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자녀에게 직접 줄 금융 상품으로 증여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미성년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틈을 계산해서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태인의 아이 경제교육 및 투자 방법인 주식이나 정기펀드의 투자처럼 투자 상품을 조금씩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 꼭 아이의 경제 공부에 도움되게 아이에게 알려주고 같이 참여해서 어릴 때부터 경제적 습관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 명의로 일정 금액으로 매월 주식을 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후로는 아이가 좀 더 크면 실생활에서 자기가 쓰고 먹고 관심 갖는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호기심도 유발할 수 있고 성인 이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좋다고 보고요. 또한 목돈으로 정려 시 한 번에 무상 정려 한도를 뛰어넘는 금액의 정려를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아이 통장에 돈을 넣는 방식으로 정려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으로 정려가 잡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3개월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사전 정리를 통해서 향후 정려 절세액이 더 늘 수 있다는 점과 아이들의 경제교육에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뀐 청약 제도로 10세 생일부터 청약 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되면 29세에 자녀가 가입 기간은 만점이 된다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예전에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아이가 용돈을 받는 걸로 투자를 해도 그건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미성년 자녀의 무상 정려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문제는 10년 동안의 한도인 거죠. 그래서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용돈은 사회통령상 인정되는 금액이지만 세뱃돈 친지들에게 받은 용돈을 뭐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한 번에 일시로 받아서 투자를 한다든지 매년 몇백만 원씩 정기적으로 받아서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다 정리로 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리 신고를 하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기보다는 조금씩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녀에게 쓰일 금융상품은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아이에게 쓰일 자금이니까 당장 필요하기보다 좀 아이가 자란 후 교육 자금으로 쓰일 확률이 높죠. 네. 개인적으로는 정시펀드를 활용한 투자 상품으로 준비해야 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금리형 상품과 투자 성향의 정시펀드를 활용해서 비율을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조정하면서 투자하면 됩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 성향의 펀드만 고른다면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정시펀드나 ETF 등을 통해서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등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죠. 지금부터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정시 투자를 하다 보면 괜찮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상품들을 세제 혜택을 위해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세제 혜택을 위해서 IS 계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요즘에는 연금저축펀드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장점이 있죠.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릴 때, 젊을 때 가입하면 이 누적되는 금액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받는 금액이 많아지고 그 또 연금 상품에 따라서 그 나중에 연금 수령 때를 기준으로 연금이 나오는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가입 당시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받는 상품도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아나운서님께서 봤을 때 그 사망률이라고 하죠. 생존율. 그래서 기대 수명이 늘어날 것 같나요? 줄어들 것 같나요?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과학은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연금 상품을 오늘 가입하는 거랑 10년 후에 가입하는 거랑 금액의 차이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좀 더 빨리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뭐 여건이 된다면 아이 때부터 미리 연금을 가입했는 그 아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펀드 상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기대보다는 미래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의 기대 가치는 상품만 저희가 잘 선택을 한다면 더 높겠죠. 네.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 지금 좀 전에 방금 얘기했을 때 무상 정려 한도가 2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2천만 원 금액을 미리 정려를 하고 나서 그걸 아이가 아이 때부터 계속 펀드로 정시펀드로 돈을 굴려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금액은 눈덩이처럼 더 쌓이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런 아이 상품을 연금저축펀드로 가져간다면 나중에 아이가 연금을 더 수령할 수도 있고 더 커진 금액을 정려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또 명절 상여금 지급하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네. 이렇게 받은 명절 상여금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쓰다 보면 금세 없어질 것 같거든요. 이 상여금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 돈을 굴릴 때 저희가 플러스 소득이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플러스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런 상여금이나 아니면 뭐 13월에 보너스를 하죠.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상여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추석 명절에 맞아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 등으로 금액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상환하는 방법이 좋고요. 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방금 연금 얘기를 했지만 연금 준비가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의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드머니나 재테크를 위해서 상품을 고른다면 상장지수 펀드인 ETF나 고배당을 주는 미국 대표 기술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고요. 네. 펀드의 테마를 고른다면 인공지능 AI나 빅데이터, 반도체 그린 에너지, 차세대 모빌리티, 헬스케어나 바이오 등을 보면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를 펀드처럼 매월 일정액이나 주식수로 분할로 모아가는 형태로 직접 투자를 해서 본다면 해외 주식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네. AI 관련된 주식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이며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제일 유명하죠. 그쵸. TSMC도 있네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기업인 일리알리도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일리알리가 당뇨 치료제잖아요. 근데 위고비 포함해서 앞으로 비만에 대한 거는 정복해야 될 부분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ETF 상품 중에 미국 대표 기술주에 투자하는 상품도 꽤 많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애플, 알파벳, 아마존 등을 한 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년에서 7년 이상의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코스피 지수나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와 ETF 등을 활용하면 되는데, 우량 주식을 그냥 사서 모아간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괜찮다고 보고요. ETF 상품 자체가 유망업종에 투자할 수 있고 종목 리스크도 적은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또한 ETF도 워낙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금이나 구리, 리튬 등의 기초 소재와 안전한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얘기하셔서 말인데요.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배당주가 좋다는 이야기도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배당금 지급 기준일이 연말인 배당주가 많은 만큼 9월에서 12월에 배당금을 받으려는 투자자가 몰리며 배당주 주가가 오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고배당주 펀드 등을 활용하는 법도 좋다고 네. 봅니다. 또한 최근 포트폴리오에 많이 구성되었던 배당 성장 ETF 등의 상품도 많은데, 상품 특성상 미국 장에 영향을 많이 받죠. 최근에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 등 매월 배당금이 지급되는 월배당 ETF도 많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잠깐 붕괴된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을 해서 솔솔한 수익을 주고 있는 상품인데요. 네. 결국에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며 수익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향후 10년, 15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에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 상품도 괜찮다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보다는 다른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배터리 소재 자원이 풍부한 인도 등 요즘 주목받고 있거든요. 인도요? 네, 그렇죠. 이래서 잘 살펴보시고 글로벌 지수 ETF 등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추석에 나가는 지출과 들어오는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추석 연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가사 분담이나 돈 문제에 한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명절부터는 미리미리 계획하에 돈 관리도 잘하고 역할 분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보름달을 볼 수 있다면 소원 잘 비시고요. 개인적으로 세모정의 애청자이신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엄마 사랑합니다.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랑한다는 말 엄마한테 할 수 있게끔 안과의 싸움에서 꼭 버티시고 이겨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투병 중이시군요. 네.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찬티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추석 특집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는 김진호의 가족사진 듣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문학적 관점으로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추석을 맞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살펴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가 나올지 더 궁금해요. 예, 아니 저는 추석날에 이 게임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고향 가 계시거나 아니면 뭐 간만에 가족들 다 모이거나 네. 이동하느라 정신 없으실 텐데요. 추석에도 게임 얘기는 사실 할 게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약간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보통 어르신들 모여있는 자리 피해서 야 우리끼리 나가서 놀자 하고 어딜 가겠습니까? 다 PC방에 가 있기도 그쵸? 하거든요. 대신에 오늘은 좀 추석 특집으로 굉장히 좀 다양한 게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추석하면 뭐가 떠오를까라는 이슈에 맞춰서 한 3가지 정도의 게임을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임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우선 추석하면은 이제 본래 의미는 아무래도 결실의 계절, 가을의 한복판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쵸. 뭐 우리의 추석도 그렇고 서구의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항상 가을에 있는 명절들을 보면 뭔가 풍성한 수확과 함께하세요 이런 멘트들이 같이 나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결실의 계절의 한복판이다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뭔가 추석을 맞춰서 수확하는 풍성함을 다루는 그런 게임들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면 혹시 농사를 짓는 게임 이런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네.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농사 짓는 그 자체를 게임으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 장르는 굉장히 크고 넓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식의 농사가 아니라 미국 같은 데는 기계로 막 공장식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을 정말 거대 트랙터와 비행기로 하는 파밍 시뮬레이터 같은 게임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작은 전략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에는 수확을 해서 군량이 찬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농사 게임이라고 해서 게이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임으로는 스타듀 밸리라는 농업 힐링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은 회사원이에요. 도시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보통 지치죠. 우리 같은 회사원들은. 그래서 다 관두고 싶다 이럴 때 할아버지가 남겨둔 편지를 뜯어봐요. 힘들 때 뜯어보렴. 근데 뜯어봤더니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만들어놓은 시골집에 와서 농사를 지면서 좀 쉬어보는 건 어때? 라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로 지친 삶을 접고 할아버지가 남긴 농장으로 내려와서 새롭게 한번 인생을 시작해보겠다 라고 해서 게임 제목이기도 한 고향인 스타듀밸리라는 마을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게임은 정말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게임 안에 사계절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겨울은 쉬잖아요. 근데 이제 봄에 심는 작물이 있고 여름에 심는 작물이 있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 시기마다 맞는 작물을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김 매고 해서 다 키우면 수확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히 그 농사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스타듀밸리의 핵심이죠. 그냥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근데 이게 게임으로 할 만큼 재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 주말 농장으로 한 10년 정도 농사를 져봤는데 가보면 힘들거든요. 네. 막상 덥고 막 목마르고 이러는데 막상 이 게임으로 농사를 지어보면 또 이게 생각보다 몰입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네. 왜냐하면 넘어서야 할 과제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름 작물을 심었어요. 근데 미처 내가 예상 못하고 작물이 다 크지 않았는데 겨울이 와버리면 심었던 작물이 홀라당 날아가게 됩니다. 설이 맞고. 네. 현실에서 맞으면 굉장히 슬프죠. 근데 게임에서 맞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년엔 좀 잘해봐야지 정도의 조금 적은 피해로 네.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또 즐거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대풍작을 만들어내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쌀가마가 쌓인다는 느낌일까요? 수확물이 이렇게 쾅 하고 터지는 그 순간의 즐거움이 또 어마어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뭐가 재밌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상 이거 한번 해보면 한 2시간 있다 가보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뭔가 계속 심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기도 해요. 또 농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우리가 항상 마을 단위로 뭐 두레, 품앗이 같은 것이 나오는 게 농업의 현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 안에서도 혼자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작물을 또 상인에게 팔기도 하고 또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과 계속 거래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주인공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농사만이 아니라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꾸려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다 보니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귀농, 귀촌,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하시기 전에 한번 게임을 통해서 스타듀밸리의 가상세계로 이주를 해서 전원 생활이란 건 어떤 걸까? 한 번쯤 겪어봐도 좋을 게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건 있죠. 이게 정말 농사 짓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게임하면 떠오르는 어떤 박진감, 액션감 이런 건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밭 가는데 무슨 스릴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스릴과 액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액션 중심의 농사 게임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박진감 넘치는 농사 게임도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참 재밌는 게임인데 천수의 사쿠나 히메라는 제목의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장르를 굳이 나눈다면 농업 액션이라고 제가 부르곤 하는데 게임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본에는 신화가 있잖아요. 일본 신화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농사와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꼬마 신이거든요. 근데 창고에다 불을 질러서 혼나갖고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너는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니 가서 지상에 가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체험해봐라 라고 과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 가면 섬 꼭대기에 조그마한 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굶주린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부터 내가 풍요의 신이니까 농사 짓는 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게임이 시작이 돼요. 네. 그러면 농사만 짓고 끝나는데 무슨 액션이 있느냐 하는데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방해하는 그리고 숲속에 숨어있는 요괴들을 또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의 전반부는 농사를 짓고 후반부는 액션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액션은 우리가 오락실에서 많이 봤던 이렇게 무기 들고 점프하고 공격하고 딱 그 액션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게임이기도 하잖아요. 이 농사의 의미가 굉장히 재밌는 게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가 아무래도 그 강함의 수치라는 게 있겠죠. 공격력, 체력, 방어력 네. 이런 수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밥을 해 먹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단순히 쌀농사만 짓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반찬도 마련을 해야 돼요. 나가서 죽순도 캐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이 캐릭터가 무슨 밥을 먹었느냐에 따라 다음 스테이지의 캐릭터 성능이 바뀌게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 식단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쌀농사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묘사하는 쌀농사는 농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디테일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농사라는 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벽실을 그냥 논에다 뿌리지 않죠. 모판에서 틔워서 모내기라고 해서 모를 심고 논에다 물을 대고 여름에 잡초 뽑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과정들을 고스란히 옮겨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모심기 할 때 우리 막 허리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그 몇천 개를 제가 직접 심어야 되거든요. 줄에 맞춰서. 근데 심다 보면 허리가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농업이 갖고 있는 디테일을 굉장히 세세하게 구현해 놓고 있어요. 게임이 쌀농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모양이에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 쌀 한 톨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드느냐 이거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네. 이 게임을 해보면 정말로 쌀 한 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뼈저리게 한번 겪어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벼를 심고 수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게임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벼의 건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생 때 농활 같은 걸 해봐서 대충 모내기부터 수확까지는 해봤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보여주는 건 그 수확한 벼를 얼마나 건조할지 그리고 이제 도정이라고 하죠. 그 벼의 껍질을 까서 쌀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다 내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우리 요새 그 현미 또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내가 수확한 벼를 백미로 만들 건지 뭐 5분도미 현미, 7분도미 현미로 만들 건지를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미와 백미 뭘 먹이느냐에 따라 실제로 캐릭터의 능력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똑같은 쌀이지만 그 영양 균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직접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하고 싶어? 그러면 농사를 잘 지어서 영양균형을 맞춰봐 라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형태의 조합을 만들어낸 게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디테일이 너무나 세세하니까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출시됐을 때 일본 게이머들이 그 일본의 농업진흥청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적이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봄하고 여름하고 논에 물을 대는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걸 심수, 천수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걸 맞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초여름엔 논에 물을 얼마나 대야 되는가? 이걸 모르니까 찾아보려고 농업진흥청에 몰려갔다가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뭐 한국 벼농사랑 살짝 다르긴 해요. 근데 어떤 벼라는 것이 계절마다 물을 바꿔줘야 되는구나는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이런 점들을 깨닫게 할 정도로 매우 디테일하게 농업이란 이런 것이다. 벼농사란 무엇이다를 확 와닿게 해주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스타듀밸리랑 이 천수의 사쿠나이메를 두 개를 같이 해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동서양의 농사를 모두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체험의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하죠. 이 게임 하고 나면 네. 밤 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들에게 꼭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추석 게임은 뭐예요? 네, 첫 번째의 어떤 결실의 의미를 담았다면 두 번째 추석의 의미로는 온 가족이 모이는 화합의 순간으로서의 의미가 좀 있겠죠. 뭐 가족들 모이면 맨날 싸운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순간이 1년에 그렇게 몇 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순간에 모여서 뭘 하지?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또 게임만 한 게 없기는 해요. 근데 가족마다 인원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조이스틱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같이 할 수 없잖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대가족이 모여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게임은 에브리바디 원투 스위치라는 게임입니다. 대가족용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몇 명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말씀드린 대로 다 게임은 인원 제한이 있죠. 나 혼자밖에 못해요. 둘이밖에 못해요. 뭐 많아야 8명 뭐 이러는데 왜냐하면 조이스틱 같은 컨트롤러가 집에 그거를 10개씩 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한 번 쓰자고 살 수도 없고. 예, 1년에 한 번 쓴다고 그걸 살 수도 없는데 이 에브리바디 원투 스위치가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이 컨트롤러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게임기는 닌텐도 스위치라는 기기거든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설치해 놓으면 게임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기랑 이 스마트폰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상으로는 최대 100명이 같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다면 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도 한 20명, 30명 모였거든요. 그때 이 기기가 있었다면 아마 다 스마트폰 꺼내세요 하고 다 같이 TV 앞에 모여서 20명이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한국 명절에 굉장히 잘 맞는 게임이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 100명이 함께하는 게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잡한 게임이 없어요. 이 안엔. 100명이 만약에 복잡한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규칙 설명하다 하루가 끝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는구나라는 이른바 미니 게임들을 모아놓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 이 게임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하죠. 설명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주문 받기 게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게임 속에 나와서 아이스크림 주인한테, 가게 주인한테 난 초코, 난 바닐라, 난 뭐 민트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스마트폰에 이걸 최대한 빠르게 받아 적어서 순서대로 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적냐 이거예요? 예. 이런 게임도 있고 아니면 게임 화면 TV에서 특정한 색깔을 하나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색깔 코드가 있겠죠? 그럼 빨리 5초 안에 주변을 둘러봐서 그 색깔과 가장 가까운 사진을 먼저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색깔과 가장 가까운 사진이 많은 쪽이 우승하게 되는. 그냥 듣기만 해도 알겠잖아요. 네. 이러니까 남녀노소 뭐 게임을 경험했다 안 했다에 상관없이 온 가족이 다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동시에 이 간단한 규칙이 은근히 스릴이 넘칩니다. 뭐 사진 찍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TV 앞에 20명이 모여 있다가 우와 하고 터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해도 재밌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이런 설명들을 일일이 글로 하지 않아요. 게임을 하나 시작을 하면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하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는 게임 한 번도 안 해봤어 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수준이라 명절에 한번 우리 이런 거 해봐요라고 꺼냈을 때 언제나 사람들이 해보고 나서 이거 되게 재밌었어라는 평가가 있는 말 그대로 명절 최고의 상위권 인기를 갖고 있는 게임이죠. 대가족이 하기에 정말 최고입니다. 네, 딱인 게임인 것 네. 같고요. 만약에 인원수가 많지 않은 가족들이 네. 좀 3, 4 모여서 할 수 있는 게임은 없을까요? 사실은 이게 더 보편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명 파티 게임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구권에서는 파티 같은 걸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파티에 모여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인데요. 이건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굳이 제가 여기서 하나를 꼽기도 어렵고 만약에 이런 게임을 하고 싶다면 직접 검색해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좀 다른 게임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름이 좀 길어요. Keep Talking and Nobody Explode 라는 게임인데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거죠. 계속 떠들어라. 그러면 아무도 폭발하지 않을 거야. 이게 제목만 갖고는 아마 무슨 게임인지 짐작이 모르겠어요. 안 되실 거예요. 이 게임의 방식은 굉장히 특이한데 보통은 게임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PC 게임기 같은 걸 놓고 같은 이제 게임 안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는 2인용이에요. 근데 다른 게임들과 달리 2인용이라고 해서 둘 다 게임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PC나 게임기기 앞에 앉고 한 사람은 오히려 그게 안 보이는 쪽에 서 있는 형태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어떤 방식의 게임이길래 한 사람만 기기를 쓴다는 거예요? 이 컨셉이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폭탄 해체입니다. 뭐냐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왜 그런 거 있죠. 10초 남았어 이러면 주인공이 그 니퍼를 들고 어느 선을 잘라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막 무전이 오죠. 빨간 선을 잘라, 파란 선을 잘라 이러는데 그 장면이 게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혹은 게임기 앞에 앉아있는 플레이어는 눈앞에 폭탄이 나옵니다. 시한폭탄. 그래서 뭐 5분 내에 해체하세요라고 하고 있고 게임기 앞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의 손에는 폭탄 해체 매뉴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들고 있는 사람은 폭탄을 어떻게 해체하는 방법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매뉴얼을 보면서. 근데 기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전선을 끊어야 될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아까 keep talking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 가진 사람한테 이 폭탄은 어떻게 생겼고 뭐 뒤에 등록번호가 몇 번이야 그러면 그래 그거 322번 폭탄인데 거기 보면 무슨 버튼이 있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한 시간 안에 안전하게 폭탄을 해체하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협업하는 그런 게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2명만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가족용 게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2인용 게임인데 제가 왜 가족 게임으로 이걸 소개를 드리냐면 네. 두 사람이 계속 폭탄 해체를 위해 떠드는 장면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같은 자리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KBS에서 한참 인기 끌었던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네. 거기도 게임하는 사람은 남성팀 대 여성팀 8명밖에 없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재밌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원래 게임은 약간 그런 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왁자지껄 떠드는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Keep Talking Nobody Explode가 딱 그 장면을 재현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게임의 그 폭탄 해체 매뉴얼이라는 게 실제로 매뉴얼을 받아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버튼을 눌러라, 순서대로 버튼을 눌러라고 돼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럼 뭐 A, B, C, D를 눌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버튼에 써 있는 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자로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참 저도 갖고 왔는데 이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버튼 위에 세모 위에 점이 2개 찍혀 있고 밑에 오징어 다리 같은 게 막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A야 B야 기억이야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그 모양 몰라? 계속 떠들게 되는 과정이 옆에서 보면 아주 뒤집어질 정도로 재밌는 겁니다.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 다 모여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대표로 나가서 우리 둘이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구경을 하는데 뭐 경쟁도 해요. 그러니까 A 가족, B 가족, C 가족이 누가 더 빨리 푸나 내기도 하는데 한 사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전선을 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 끊었는데 막 이 과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재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딱 명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미이기도 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뭔가를 떠드는 그 순간. 그래서 PC로도 작동이 가능하고 닌텐도 스위치로도 기동이 가능한 게임이라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한번 검색해서 해보시면, 특히 게임 잘 모르시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잘하는 두 분이 나가서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번 가족 모임에 아주 재밌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설명 듣고 있는데 진짜 다음 명절에 꼭 해봐야겠다는 이거 생각이 정말 드네요.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인문학, 오늘은 추석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학의 즐거움도 느껴봤고 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게임들도 살펴봤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예, 수학의 추석, 그 다음에 가족의 추석.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추석은 정확히는 음력 8월 15일이죠. 음력으로 15일이면 보름달 뜨는 날이고, 네. 보통 추석하면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는 큰 보름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달에 관련된 게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커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추천하는 게임은 아니고, 네.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면 추석날 가족들이 다 모이면 나는 저기 가면 재미없어 하고 방에 혼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혼자 뭐하지라고 생각할 때 달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게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이 게임의 기본적인 구조는 미국의 나사 같은 우주 연구소를 내가 연구소장이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연구소를 맡으면 뭘 하게 되느냐, 말 그대로 로켓 발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우리 물로켓 쏘는 것 같은 한 단짜리 로켓을 쐈다가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전에 그 달 착륙 같은 다큐멘터리 보면 로켓을 막 3단으로 쏴서 이제 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내가 로켓 단을 쌓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료를 넣었을 때 가장 멀리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주에 도착했을 때 그럼 착륙은 어떻게 시키지? 그래서 저도 이 게임 처음 할 때 낙하산을 안 달아서 제 우주 비행사가 그만 사고로 네.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우주를 나가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한 건 뭐지라는 거를 게임을 하다 보면 되게 쉽게 익힐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 한 2, 3단 로켓 만들면 이제 대기권 밖을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플레이어들이 전부 뭘 하냐면, 야, 그럼 이 정도 되면 인공위성을 날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지구 궤도 위에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우주 개발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게임이 이제 커벌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누가 먼저 달에 가느냐를 두고 경쟁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로켓을 만드는 거예요? 예, 정말 1960년대까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제가 78년생인데 저 때만 해도 그 달 착륙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커서 어떻게 보면 6, 7, 80년대가 전부 소위 말하는 우주 개발을 통한 과학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이 게임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인류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우주에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얼마나 빨리 쏠 수 있느냐라는 그 로켓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공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문학자가 거기를 앉아서 소위 말하는 추력비 같은 걸 계산을 해야 되고, 연료 효율을 막 계산을 하고, 또 무게 중심이 안 맞으면 로켓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켓 디자인할 때도 이게 중심이 맞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게 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왜 꼭대기에 사람이 타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실제 우리가 세턴5 같은 미국에서 달에 도착했던 그 로켓은 왜 저 모양이 된 거지를 하다 보면 알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우주 개발 기술들을 뭐 그렇다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꽤 정확하게 만들어준 게임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는 과학자를 꿈꿨었는데 수학을 못해서 지금 딴 거라고 있긴 한데,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이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 가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여기서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그 거의 튜토리얼 같은 앞단의 로켓 실험이 끝나고 나면 전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달에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켓 꼭지에 그 달 착륙선을 한 번 더 붙여보고 달 궤도에 한 번 돌려보고 마지막에 달의 착륙선이 탁 앉았을 때 나는 다 했다
라는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게임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편집장님도 그러면 게임 속에서 달에 가보신 거죠? 네. 그럼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달 착륙선 그 꼬투리가 달바닥에 탁 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까지 가는데 저도 공학적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거의 한 달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착륙할 때 보면은 달에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역추진 로켓을 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우주로 그냥 날아간 적도 있고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결국 도착을 하다 보니까 딱 달 표면에 닿았을 때 그 성취감이란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던 거죠. 이 소위 말하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달에 간다는 게 굉장한 성취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달을 이제는 모르진 않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조금 좋은 줌 카메라를 쓰면 달 표면이 다 보일 정도이고 네. HD 기반의 달 사진도 굉장히 많아서 뭐 요새 이렇게 달 사진을 보기는 어렵지 않죠. 근데 직접 로켓을 만들고 몇 번을 날려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달에 딱 올라가는 순간은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는 정말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로켓을 타고 이제 달에 가다 보면 저 달이 처음에 요만하거든요. 아주 작은데 가까울수록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는 순간 있죠. 네. 나는 곧 있으면 정말 달에 내리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편집장님이 한 달 걸리셨다고 하면 네. 저희 뭐 이거 추석 연휴 내내 붙잡고 있어도 달에 못 가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정도로 우주 로켓을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면 네. 달보다도 더 멀리도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 게임의 최종 목표는 달이 아닙니다. 네. 달에 가는 작업을 하다 보면 더 많은 기술들을 배우게 되고, 뭐 영화 마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에 가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보면 스윙바이라고 그 행성이나 위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네 돌리듯이 날아가는 기술 있죠. 이걸 적용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걸 타고 달을 찍고 화성을 간다, 목성을 간다라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엔 보이저 2호처럼 아예 태양계 밖으로 뭘 보낼 수도 있게 되는 게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에만 도착하면 이제 거기서 게임을 접으시기도 해요. 네. 난 할 거 다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이상은 저도 힘듭니다. 추석하면 달이 떠오르니까 이렇게 달로 가는 게임을 추천하신 거예요? 네. 살짝 억지스러운 느낌도 좀 있는데요. 뭐 약간 억지죠. 근데도 이제 제가 달 얘기를 굳이 이런 우주 게임으로 가져오는 거는 사실 이 달이라는 존재는 신화의 시대에서 과학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이미지가 많이 바뀐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의 추석도 과거랑은 지금은 느낌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당장 뭐 기후변화 같은 경우로 요즘은 추석의 햅쌀이라는 게 과거랑은 시기가 또 많이 바뀌기도 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이라는 산업의 비중도 많이 바뀌면서 요새의 추석은 예전보다 어떤 결실의 계절이라는 느낌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여전히 우리는 결실의 계절 추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과학의 발전으로 이제 더 이상 달나라엔 토끼가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보편화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추석에 달을 보며 소원을 빌거든요. 그 과학자가 보면 우주의 거대한 돌덩이에 소원을 빌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과학과 신화가 섞여 있는 대상으로서의 달, 그리고 그 달이 추석에는 우리에게는 화목, 뭐 평안, 가족과의 뭐 행복, 이런 개념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 행복을 향해 로켓을 쏜다는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추석에 어울리는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전통적인 명절이 게임하고는 거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추석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게임이 굉장히 많네요. 게임은 세상 모든 걸 다루기 때문에 추석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명절에 더 게임을 많이 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뭐 운전자 뒷좌석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게이머들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휴다. 그렇죠.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예. 시간이 좀 많죠. 네, 방문 닫아 걸고 그냥 네. 막 3박 4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PC방이 엄청 붐벼요. 다들 어린 친구들 모여서 게임하기도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석에 관한 게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셋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에 가장 애정이 가긴 해요. 많은 게임들이 보통 혼자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익명의 누군가와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추석 같은 명절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게임을 할 수 있는 1년에 몇 안 되는 순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소개한 게임,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들을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모인 김에 이거 한번 해봐요 라면 처음엔 삐쭉삐쭉 하면서도 막상 해보면 또 정신을 놓고 야 이거 재밌네 이렇게 됩니다. 게임 잘 몰라서 아이와 소통하기 어려웠다라는 분들도 이런 기회에 한번 다 같이 같은 게임을 해보고 같은 공감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길었기 때문에 오늘이 추석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명절이 다 지나가 버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시면서 남은 연휴 꽉 채워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